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중에서 저희가 맡은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세션의 제목은 디지털 변혁기의 디지털 포용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주관할 거고요. 저희 이 세션을 주관한 저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키스디를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굳이 키스디 소개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이 세션에 대한 간략한 배경 그리고 오늘 발표자와 이 또 토론자분들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이 12시면은 정확하게 끝나야 된다고 해서 제가 시간 관리는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사실 뭐 코로나 이후의 세계적인 화두는 이 디지털 변혁을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포용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이제 잘 뭐라 그럴까요 적응할 것인가 이 변화를 잘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 그 중에서 사실 핵심의 문제라면은 결국은 과거에도 있었던 이 디지털 격차의 문제를 이 변혁의 과정에서 심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다룰 것인가 특히나 이게 개발도상국이라던가 특히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 또는 이런 지역들의 이 격차 해소에 있어서 전 지구적인 노력과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단순히 연결성만 강조를 하던 그러한 담론이 지배적이었다면 지금은 단순히 연결성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사회가 어떻게 이 구성원들의 이런 그 활용 역량을 고도화시킬 것인가, 이런 소위 말하는 의미 있는 연결성, meaningful connectivity 라는 문제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국제사회의 논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소개를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분야별로 이 디지털 격차와 해소 그리고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관련 국내 논의나 정책들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이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키스티가 2021년도부터 사실은 관심 있게 끌고 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도 KRIGF에서 계속 저희에게 기회가 주신다면은 이 디지털 연결성과 격차 해소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포용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이런 주제로 조금 더 저희들이 다양한 논의와 그리고 또 그런 국제적인 담론과 국내 정책 간의 어떤 그런 균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의 발표는 키스티의 전선민 부연구위원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이 발표 이후에는 저희가 네 분의 정말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이제 공공 분야를 대표해서 NIA의 디지털 포용본부 연구위원회 이신 김봉소 연구위원님을 저희가 모셨고요. 또 학계에서는 한국교원대 교수님이신 정필훈 교수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산업계 쪽으로는 네이버의 이선주 전문가님을 모셨고요. 또 시민사회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회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박일주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거는 이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시간 관계상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아직 시간이 좀 있네요. 일단은 제가 빨리 진행을 했으니까 우리 발표자님께서 여유있게 한 11시까지 발표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표 제목은 디지털 변혁기의 디지털 포용이라는 제목으로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티 전선민 부연구원입니다. 아까 사회자분 강하연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키스티가 2021년에도 이 디지털 포용 관련해서 디지털 전환과 고령층이라는 세션을 개최를 했었고 저희는 계속해서 여성이나 장애인 이렇게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 디지털 포용 정책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나 이런 디지털 전환이 어느 때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내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국제적인 논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세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혜택을 가져오는 혁신적인 변화이지만 한편 또 이런 디지털 기술 발달과 비대면 사회 도래로 이런 ICT 활용과 그런 ICT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혜택을 통해서 인간 삶의 질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UN 산하 전문기구 ICT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따르면 전 세계 53억 명, 그러니까 인류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ICT 활용은 2005년 이후로 꾸준히 계속 증가해 오고 있는데요. 이런 ICT 활용이 사실 코비드19가 도래하면서 범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급속하게 빨라졌다는 디지털 변혁기를 가져왔다는 점이 여러 연구나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왔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이런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 역량 차이로 그런 기술에 접근을 못할 경우에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서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그리고 이전보다 더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차별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지난 10년간 그 디지털 연결성, 단순히 인터넷에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접근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 격차는 아직까지 선진국과 개도국과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인터넷 이용 인구가 40%에 그치고 있어서 전 세계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요. 또 통계를 보면 저개발 국가, 저소득 국가에서도 여전히 여전히 연결성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국가 발전 정도나 지역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그리고 남성과 여성과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남성의 69%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여성은 단지 63%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ICT 접근성과 사용에서의 성별 격차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격차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서 여성들의 권한 확대와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여성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 장애인 그리고 고령층 같은 이런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는 그 ITU 통계에는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고령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격차 통계는 일부 선진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수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 한계 때문에 그 ITU가 그 개도국에서 이런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모바일 형태에 따른 인구 이용 통계를 여기에 굳이 넣은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순히 연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고품질의 인터넷을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용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한 박사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저희가 얼마나 고품질의 인터넷으로 안정적으로 디지털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국제사회는 미닝풀 커넥티비티, 유의미한 연결이라는 화두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사실 ICT가 그 국제사회 번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논의의 시작은 2002년과 2005년에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 정보사회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ICT가 정보사회 발전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원칙과 실천 계획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사회 정상회의 이후에도 국제사회 노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 ICT 역할과 활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또 경제적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ICT 활용이라는 부분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 혁신 등 개발을 위한 ICT 활용이라는 부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어 오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연결성이나 그런 혜택 차원에서는 전 세계적인 평등을 이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2015년 그 유엔 총회에서 다시 한번 국제사회 공동 목표로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17가지 목표로 그 전 세계 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였고, 굳이 지금 저희가 이 유의미한 연결을 올해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유는 올해 유엔 총회에서 이런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 정도를 한번 다시 국가들이 모여 측정하기 위한 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국제사회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단지 이번에 총회뿐만이 아니라 코비드로 이런 디지털 격차가 나타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특히 유엔 중심으로 기술이 글로벌 이슈로 다뤄져야 되고, 디지털 기술의 유익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협력을 증진해야 된다는 게 계속해서 2020년 유엔 총회 그리고 2021년 그 유엔 사무총장의 디지털 협력 로드맵 발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런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진정한 디지털 포용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논의의 화두로 이 유의미한 연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의미한 필요성에 대해서 유의미한 필요성을 보면 그 보편적 연결이라고 하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 국제사회가 no one lag behind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도 뒤에 남겨놓지 않고 모두를 ICT에 연결하겠다, 이래서 연결성 자체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연결성 자체가 아니라 양질의 디지털 기술로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성 수준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 연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장, 학교, 가정 이렇게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이게 연결을 가능한 고품질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가격 적정성이 같은 경우는 고품질의 인프라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가능한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휴대전화, 노트북, 뭐 데스크탑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디지털 역량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제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그 기술이 부족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인터넷의 활용이 가능하고 디지털 그 활용 능력을 갖췄는지, 그렇게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과 보안은 사실 아직까지도 여러 개도국들에게 그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게 하려면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의 안전과 보안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가 아니라 사용자 초점에 그 맞춘 안전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유의미한 연결 측정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인터넷 연결만 가능한 사람과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유의미한 연결이 가능한 사람 간의 온라인 경험 차이가 디지털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렇게 노력을 다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고 있지만, 또 반면 그 사회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포용, 그런 디지털 포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디지털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말씀드렸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 하나가 그 타겟 9-C인데요. 이게 2020년까지 최빈국의 ICT에 대한 접근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적정 가격에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디지털 연결성 수준 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들 아시겠지만 SDG 목표에 이 보건, 교육, 양성평등, 지속가능 도시, 기후변화 이런 다양한 목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목표들 달성을 위해서는 IC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 사무총장이 2020년 6월 11일에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그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SDG 달성을 위해서 그 글로벌 연결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역량도 강화, 그리고 디지털 인권,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유의미한 연결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 디지털 협력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 지금 또 국제사회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입니다. 이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 자체는 아직 실체가 나오지는 않았고 이 모두를 위한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위한 공유 원칙이라고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고, 이런 논의를 위해서 정부, 산업계, 민간 이렇게 다자 이해관계자 논의를 진행을 해서 2024년 내년 미래정상회의에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에 포함될 디지털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모두를 연결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 재확인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파편화 방지, 그리고 온라인 인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규제 등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작년 유엔 총회에서 사무총장이 디지털 컴팩트 논의 과정을 이끌 조정자를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초부터 시작된 다자 이해관계자 협의 프로세스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160개 이상의 회원국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6,000개 이상의 다자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를 토대로 해서 올해 9월 유엔 총회 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컴팩트 초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안이 발표가 되면 이제 회원국들이 연말부터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협상 과정에 들어가서 내년에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협력 관련 논의가 이런 의제 논의로만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ITU, 정부 간 국제기구이자 유엔의 정보통신 산하 전문기구인 ITU에서 중점적으로 실제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관련 이니셔티브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연결을 위한 파트너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유엔 사무총장 디지털 협력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 ITU가 앞장서서 여러 다자 이해관계자와 함께 전 세계 연결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선언적인 의미의 서약을 담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기준 한 3천억 달러 기준의 600개 이상의 서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ITU가 개발 협력 부문이 따로 있는데요. 이 부문국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기준 현재 61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특히나 벽존 지역에서의 접근성 향상, 저개발국 여성들의 경제적 권한 강화,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각 회원국의 ICT 전략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훈련 과정 이런 다양한 회원국 수요에 맞춘 그런 ICT 지원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TU에서도 노인들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평등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한 고령화가 중요하다는 게 유엔 차원에서 코비드 이후로 나온 헬시 에이징이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한 노화와 생계를 위한 ICT라는 온라인 자기주도 교육 패키지를 개발을 해서 3개국으로 현재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래로 고령층을 위한 ICT 관련 세션을 매년 개최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2022년에는 이런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서 기여한 그런 기업들 아니면 기관들에 대한 혁신상을 시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ITU가 또 2013년 이후로 장애인의 접근성 관련한 내용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포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권한 부여와 포용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라는 보고서를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accessibility라고 해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포럼도 계속 개최를 하고 있고, 그리고 ITU 내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회원국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직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 기가라는 거는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국제사회가 특히 ITU와 유네스코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모든 학교를 온라인에 연결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53억 명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ITU 통계에 따르면 그중에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되게 불안정하고 느린 인터넷, 그리고 디지털 기기의 높은 가격 때문에 접근을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활용 능력의 부족으로 디지털 기기를
완전하게 활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디지털 포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의미 있는 연결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연결을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과 ITU는 지금 3가지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3가지 목표가 보편성, 기술성, 가격 적정성이고요. 그 아래 5가지 실천 계획을 통해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유의미한 연결의 측정을 또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 측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더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지 이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이렇게 궁극적인 의미의 보편적이고 유의미한 연결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건데,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그 ITU에서 개최된 세계 정보통신 기술 심포지움에서 이 보편적이고 유의미한 연결 달성을 위한 각 회원국의 3가지 목표 이행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측정 현황 페이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페이지를 제가 좀 따왔는데요. 이 ITU의 보편적이고 유의미한 연결 달성 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런 보편성, 기술성, 가격 적정성 이런 모든 부분에서 최상위 수준의 연결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G 이상 모바일 네트워크 적용 범위가 100%고, 그리고 모바일 기기 소유는 98%, 그리고 인터넷 사용률은 또 98%이고, 브로드밴드 트래픽 수준 최상위 기초 광대역 가입비 평균이 GMP per capita 1% 이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유의미한 연결 측정 기준의 하나로 단지 그 일터, 학교, 그리고 집 이런 곳에서의 인터넷 연결성을 측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터에서의 고품질 인터넷 연결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가 부재해서 평가되지 못한 유일한 2가지 부분입니다. 네. 이외에도 사실 한국은 뭐 ICT 선진국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통계에서도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보면 우리도 아직 세대 간 디지털 연결성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ICT 역량별 발전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기초 수준의 디지털 역량은 대부분 갖추고 있지만 그 전문화된 고급 인재에 대한 비율은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그 40대까지는 100% 이상으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 이상을 넘어가고 있지만 50대는 87%, 60대 이상은 71%고, 그리고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55.6%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급감하면서 이런 고령층 세대는 여전히 그 디지털 활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수준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ICT 역량별 수준의 경우 같은 경우는 기초적 역량 보유자는 88%인데 그 중급 역량은 65%, 그리고 고급 역량은 10% 수준이어서 전반적으로 고도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ITU 통계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는 게, 사실 디지털 역량은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ITU가 뭐 따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원국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계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앞으로도 아마 이런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협력 의제에 대한 논의와 이행을 위한 평가 관련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뭐 ICT 강국으로 ITU나 OECD 이런 주요 글로벌 국제기구에서 디지털 의제 논의를 주도를 하고 있는 만큼 저희도 앞으로 이런 디지털 협력 의제와 미래 정상회의 등 관련해서도 더 적극적인 기여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국제사회 이런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그 장애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포용 관련해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될 때 한국의 데이터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지 개도국뿐만 아니라 사실 선진국들도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저희도 디지털 포용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정보화를 넘어서 그 진정한 그 한국 사회의 디지털 포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제사회에서 모범 사례로 공유하면서 저희도 기여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해 주실 분들이 아마 통계, 법안 이런 접근성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서민 부연구원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좋은 세팅이 이렇게 앞에 와서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대로 갈까요? 이 세팅으로? 네? 마이크 때문에 그럼 너무 죄송한데 그럼 일단은 제가 잠깐 드리면서 토론자분들은 이렇게 앞에 와서 자리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오늘 발표에 대한 잠깐의 코멘트를 하자면 사실 이게 국제사회의 논의라는 거는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논의가 아니라 그 정말 이 국제 이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이 디지털 현안에 대한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담론이다 보니까 여기서 소개되는 내용이 우리랑은 약간 안 맞거나 아니면 우리는 심지어 국제사회에서의 담론보다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에서의 그 담론은 어떻게 보면 양적인 어떤 이 충족, 즉 물리적 연결의 충족에 약간은 포커스가 되어 있다가 이제 와서 조금씩 그런 역량 강화라던가 뭐 사회적 포용 이런 어떤 논의들이 시작이 되면서 그 사용자 중심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연결성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발표에서도 들었지만 실제로 그러면 국가별로 있는 그런 어떤 격차 해소와 관련된 그 주요한 정책이나 아니면 그 사회적인 고민들이 국제사회 논의까지 아직은 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논의들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그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이런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논의의 태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있을 미래 정상회의에서 유엔 차원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채택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한국이 이런 국제사회 담론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지 또는 국제사회 담론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내부의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말씀을 주실 우리 토론자분님들이 다 각각 우리나라에서의 그 격차 해소의 문제, 포용의 문제들을 각기 다른 또 다양한 방법과 또 맥락에서 고민을 해오신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오늘 말씀 주실 내용들을 이런 오늘 소개된 어떤 국제사회 담론이랑 견주어서 한번 같이 아우러져서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토론을 어떻게 할 거냐면 각자 토론자한테 약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토론의 순서는 니아의 김봉숙 연구위원님 그리고 이제 학교 대표하시는 한국교원대 정필훈 교수님 그리고 산업계 대표하시는 네이버 측의 이선주 웹 전문가님 그리고 시민사회 쪽의 박일준 회장님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약간 정리를 하거나 뭐 할 필요가 있다면 제가 또 개입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좀 사실은 저는 이런 방식을 그닥 선호하지는 않아요. 이게 모든 게 자유롭게 토론이 되는 게 궁금하면 그때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나와야지. 그걸 다 참았다가 토론자가 다 끝나고 나면 질문하게 다 까먹어지고 그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금 저희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손 들어 주시면은 또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니아의 디지털 포용본부의 김봉수 연구위원님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근무하는 김봉섭이라고 합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디지털 격차의 실태와 의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과연 우리가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정의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는데 좀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디지털 격차는 사회적 폭력이다라고 일단 정의를 내려서 가보려고 합니다. 기존까지는 나중에 다시 잠깐 정의 부분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기존까지는 대부분의 디지털 격차를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여건이라든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나는 차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그걸 공급자의 관점에서 보면 실은 사회나 구조가 그런 특정 계층을
대해 향하는 하나의 폭력적 형태가 이런 격차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얘기들을 끌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된 시초는 실은 아주 간단한 글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즉 프랑스에서 발간된 폭력사전에 빈곤이 폭력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왜 빈곤이 폭력이란 용어에 들어갔을까? 요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서 찾아가 보니 노르웨이의 평화주의자이죠. 이제 요한 갈퉁이라는 사람이 폭력이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어떻게 폭력 정의를 내리냐면 인간의 자율적 의지를 억압하는 것은 모두 폭력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폭력의 의미를 되게 확대시켰던 거죠. 즉 빈곤이라는 것들조차도 실은 개인이 처한 어떤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빈곤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구조, 사회나 또는 구조에 의해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의지 또는 기본적 욕구들을 하지 못하라고 억압하는 수단이 곧 빈곤이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디지털 격차도 어떻게 보면 특정한 계층을 향해 행하는 하나의 폭력적 수단으로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 얘기들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정보 격차가 발생하게 된 연원을 보면요,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1995년도에 처음 뉴욕 타임즈에 이제 정보 격차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고, 그걸 받아서 이제 미국 상무부 산하의 정보통신국이 정보 격차라는 것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전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왜 전화가 들어갔냐면 이때의 접속 수단이 전화였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들어갔지만 실은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이용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2년도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정보격차를 정의를 내렸었는데, 그게 이제 폐지가 되고 그 일부의 조항 자체가 이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으로 이관이 되면서 여전히 그대로 용어는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미 어느 정도 격차의 대상들을 정의를 내렸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신체적으로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 이렇게 이제 격차를 내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격차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가난이라는 것, 아까 빈곤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유별 하라리는 생물학적 가난, 즉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의 차이와 또 하나는 이제 기회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이제 사회적 가난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보 격차는, 디지털 격차는 하나의 사회적 가난의 형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 프랑스의 이제 폭력 사전에 들어갔던 빈곤과 디지털 격차와 사회적 가난과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사회적 폭력으로 디지털 격차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디지털 격차의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척된 계층하고 디지털 격차 소외계층, 그러니까 정보 소외계층이 거의 일치해서 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즉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 뭐 대표적으로 아마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분들과 정보 소외계층이 거의 보면 이제 그 통계적으로 의미하는 숫자들을 보면 거의 1에 가까운 숫자를, 즉 거의 일치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데 정보화의 기회로부터도 또 소외되는, 즉 이중의 격차의 모습을 띠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생 원인들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뭐 이제까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제 성별이라든가 아까 연결성에서 나왔지만 연령, 신체적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쭉 그 원인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부분들은 이건 이제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즉 지역이나 국가, 경제적인 수준 부분이고, 최근에 와서는 그것과 아울러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디지털 포비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이제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디지털 격차를 물론 이제 출발하기 전에 개인적 차원에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디지털 격차의 해소가 어려우냐면, 실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의
방향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떤 부분에 할당하는 거냐에 따라서 격차의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인지적 자원이라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정보화의 그 내용들이 이제 기기의 이용들이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의 이제 문해자 같은 게 한 200명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언어적인 접근 때문에 정보화 기기에 대한 접근조차도 이제 어렵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지적 자원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인지적 능력들이 퇴화가 되면서 실제로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물론 정보통신기기가 대단히 저렴해지고 대중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적 자원의 할당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직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가 하루의 일상에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 이용에 투자할 수 있느냐, 즉 모든 활동들을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을 접속한 환경에서 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시간의 자원의 이제 할당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교육 수준이라든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용량들을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보 격차의 대상, 실제 격차 해소의 대상을 보면 이쪽 두 계층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측에 있는 계층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측에 있는 계층 중에 특히 장애인 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이게 이유는 선천적 장애보다 이제 후천적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들이랍니다. 첫 번째 요인은 이제 사고에 의한 장애이고요. 또 하나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장애입니다. 아마 이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노인도 마찬가지 노인 세대가 증가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의 전통적 의미에서 정보격차 해소의 대상이었던 이제 결혼 이민자라든가 노무민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디지털 격차 해소의 대상이 어딘가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격차라는 것들은 실은 하나의 형태, 즉 접근의 형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층적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기가 설령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느냐의 없느냐의 차이, 마지막으로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성과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 이렇게 크게 보면 기회의 격차, 활용의 격차, 수용의 격차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이게 시계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주로 이제 접근의 격차들을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용의 격차들을 얘기를 하고, 3단계 들어서면 활용의 격차, 결과의 격차에 대해 얘기를 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목표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초의 일반 계층하고 취약 계층의 차이를 과연 우리가 일반 계층의 수준에서 상향시킬 것이냐, 즉 역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제 표준화시켜서 일반 계층하고 유사하게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격차를 차이나지 않게 예전의 수준에서 차이나지 않게 유지해 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지게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격차의 진행 모형도 다양하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제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렇게 크게 보면 격차의 진행하는 형태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격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라고 볼 때, 제가 이제 구글의 엔그램 뷰어라고 하는 프로그램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디지털 변혁이라는 말이 이제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이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저 사용이 는다라는 건 뭐냐면 저 키워드를 가지고 발간한 책 숫자입니다. 이제 늘고 있는데, 보면 격차는 반짝 올랐다가 이제 줄어들었죠. 저 반짝 오른 게 2000년대 초반까지였습니다. 즉 95년도에 디지털 격차라는 용어가 생기고 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막 파헤쳤는데, 어느 순간
그 관심이 이제 떨어지겠죠. 가장 좋은 이론은 가장 심플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격차만큼 심플한 이론, 가지지 않는 자, 가지지 없는 자 차이. 여기에서 실은 이론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진전이 없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적 상황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회적인 폭력의 형태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취약계층에게 가하는 어떤 행위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최근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저건 이제 2001년도까지의 이제 모습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아마 뒤쪽에 가면 조금 더 나을지 않을까. 실제로 외국에서의 발간된 논문의 숫자들도 보면 그런 형태의 그래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실태는 어떻게 되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근의 격차, 활용의 격차, 역량의 격차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계열적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는 이제 원샷의 형태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원샷의 형태로 해서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게 하는 국가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호주가 유일한데 거기도 이제 세 가지 형태 접근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어포더빌리티라고 하는 수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경제적 자원의 할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역량과 관련된 이렇게 이제 호주는 하고 있고요. 잠깐 차이가 있는 건 우리나라는 일단 조사를 하고 나서 일반 국민을 100이라고 놓는 숫자를 가지고 취약계층을 비교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을 100일 때 그 취약계층의 수준이 얼마이냐를 본다라면 호주는 그냥 조사를 하고 나서 100이라는 만점을 가지고 그 당해년도에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냐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해마다 이제 플럭테이션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그 정보화 수준 자체가 좀 떨어졌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명확히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상당히 근접해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근접한 게 접근 부분입니다. 접근은 거의 뭐 90% 이상 가까이, 즉 일반 국민과 거의 수준과 같다. 그다음에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즉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그게 조금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활용을 하고 있느냐는 보면 아직까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계층별로 나눠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은 역시 노년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어민, 장애인,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일반 국민하고 수준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준만 갖고 봤을 때는 우리가 뭐 그러면 이미 어떻게 보면 정보 격차가 해소되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법도 폐지가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데이터를 좀 더 다시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령입니다. 연령을 보시면 50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55세 이상을 고령층이라고 놓고 보는데 60대하고 70대를 다시 나눠서 보니 60대는 실은 거의 20, 30대 층하고 비슷한 형태를 보고 있는데 70대는 훨씬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고령층의 지금 데이터는 만약에 60대하고 70대를 분류했을 때는 훨씬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실태 조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60대 보면 94%라서 거의 20, 30대의 이용률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70대는 확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디지털 격차의 모습들도 하나의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기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격차의 형태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설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바로 이 데이터일 겁니다. 아마 이 격차 실태 조사에서는 하는 건 아니고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서 별도 다른 조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클라우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을 때 70대에 보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 2.2%입니다. 20대인 경우에 74%. 즉
동일한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이 근접해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니 또 연령별로 새로운 형태의 격차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의 진화 속도에 따라서 격차의 양상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격차는 이제 양적인 격차에서 질적인 격차로 변화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사는 그 고령층하고 20, 30대의 정보 이용 형태들도 보면 고령층인 경우에는 대단히 소비적인 형태의 서비스의 이용에 치중하여 있는 반면 젊은 층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좀 더 질적인 격차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빨리 끝내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접근의 질입니다. 이 접근의 질은 뭐냐면 기존에 저희 조사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그 각각의 내부 사정들을 보면 부유한 가정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가정 내에서 접근하는 그 접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취약계층일수록 유일하게 모바일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용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접근의 질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노트북을 이용하는 20, 30대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20, 30대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정보 이용 환경과 정보 역량들을 보여주더라.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떤 기기를 이용하느냐도 실은 정보 격차에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기존에는 실은 디지털 격차가 불편이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는 생존을 걱정을 해야 되고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은 외국의 사례들에서 몇 가지 케이스들이 나타났었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제주도의 사례인데 이게 뭐였냐면 이제 교통체계를 바꾸면서 데이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노인층이 이용하는 데이터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만 이용하는 노선만 남고 노인층 노선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불편 아니라 이제 생존에 걱정하고 거기에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이런 데이터 구조에서 실은 개발자들의 편향과 없는 데이터들이 반영이 되면서 더욱 악화된다. 그래서 제가 그 정리한 말인데 측정되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축적된 것은 과도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데이터 사회에서는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는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회적 그 디지털 격차를 사회적 폭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OECD에서 평등과 공평과 포용이라는 차원들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 나름대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 공평과 평등은 실은 조건을 바꿔주는 거였었어요. 근데 포용을 오면 어떤 걸 바꿔줘야 되냐면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디지털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은 환경을 바꿔주기 위한 노력들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줘야 될 건 뭐냐면 기존의 평등과 공평은 여전히 스펙테이터의 관점입니다. 즉 이용자의 관점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포용의 관점에서 오면 모든 이용자를 플레이어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입니다. 그 사람들을 플레이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실은 디지털 격차가 디지털 시민성하고 연결되는 접점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포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단순히 어떤 조건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디지털 환경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 자체를 아예 바꿔주어야 디지털 격차 또는 디지털 포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로 제 얘기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뒷부분이 너무 흥미로워서요. 제가 끊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사실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의 이 뒷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음 토론자하고의 내용하고 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면 결국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불편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존의 문제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조건들을 공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잘 쓸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면은 기존의 그러한 그 공급자 중심의 정책들의 대전환이 사실은 소요가 될 거고요. 그와 관련된 국내 논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필훈 교수님께서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포용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최대한 12분 내로 끝내는 걸로.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원대학교의 정필훈입니다. 강하연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2019년부터 옆에 계신 김 박사님 소속하고 계신 한국정보화진흥원,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하고 같이 디지털 포용법을 준비를 해서 지난 2021년 1월에 강병원 의원이, 그리고 2022년 11월에 박성중 의원이 디지털 포용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를 하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여받은 숙제는 이 법 내용을 소개하고 이 법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덧붙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제가 축제를 충실하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법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법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 같이 모인 분들이 각각 전문성을 가진, 그래서 IT법에 대해서 그 상대적으로 관심은 있지만 요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IT법이 현재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문제가 뭔지에 관해서 세 가지에 관해서 제가 좀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법의 현황입니다. 이미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저는 정리만 하겠습니다. 아까 1995년에 미국에서 정보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것이 정책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도 96년부터 그것이 논의가 되고 얼마 안 있다 2001년에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거의 최상위에 그 랭크돼 있을 정도로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온 것이죠. 문제의 출발은 2009년에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그 문제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국가정보화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의 일부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지금 현재는 이름을 바꿔서 지능정보화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여러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또 그 디지털 포용에 관한 모든 사업 정책들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정도 정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법의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의 형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법의 내용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 격차라고 또는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를 번역한 개념이죠. 예, 그런 제목 하에 논의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서 발표자도 그다음에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이 노인, 장애인들이 정보 기기를 잘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데 중점이 두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 또는 사업이라는 것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그다음에 웹 접근성 보장 사업 뭐 이런 이름으로 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계층적으로 얘기하면 취약계층이라고 디지털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기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웹이나 앱이나 이런 데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리티를 갖추는 것, 이게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중점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키오스크 같은 것들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챗 GPT 같은 것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잘 하려 그러면 아까 박사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듯이 접근, 활용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역량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생활하는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 내용을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상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거에서 모든 국민들이 정책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추진 방식은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주체가 되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여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름이 이것을 잘 나타내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격차 해소가 아니라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또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 새로운 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미 발표자하고 첫 번째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법의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의 형식의 문제입니다. 법의 형식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 약간의 좀 이론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법이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그 법률에서 위임을 해주면 대통령, 그 다음에 장관이 만드는 부령, 이런 것들이 법의 위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시행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능정보와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법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지능정보와 기본법이라는 것은 뒤에 기본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이런 기본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환경정책기본법 같은 것인데요. 그런 기본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법이냐면요. 헌법이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입법자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약간 정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정책들을 만들면 좋은지 뭐 이런 내용이 부족할 때
기본법이라는 걸 통해서 헌법을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무슨 법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 어떤 영역들이 있으면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밖에 없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이 정보통신 영역,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보통신 영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입니다.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정보 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순기능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역기능, 개인정보 침해, 그 다음에 정보 보안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우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격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역기능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 같은 것도 담겨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법에 거버넌스 원칙만 담기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개인정보 영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그 다음에 그 정보 정보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시큐리티가 그 문제가 됐을 때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같은 개별 법들이 있게 되고요. 그런 개별 법들에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격차 해소의 문제에 있어서는 원래 그런 구체적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없애고 기본법에다가 그 내용들을 통합해 놓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 2009년에 일어났던 일은 이명박 행정부의 출범 시기인데요. 정부의 그 기능들, 그 다음에 그 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들이 중복되고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이 법이 통합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기능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추진하더라도 법의 체계를 흔들지는 않았어야 되는 것이죠. 헌법과 헌법 아래에 있는 기본법, 그 다음에 기본법을 구체화하는 집행법, 그런 체계를 흔들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체계를 흔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없애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그 내용을 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정보 보안 뭐 이런 거에서는 정책이 잘 추진되는 반면에 이 영역에서는 정책이 잘 추진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좋은 퍼포먼스가 나온 것은 정책이 잘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이 잘 된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잘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역에서는 퍼포먼스가 좋았던 것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법은 잘 정리되어 있지 못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잘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내용들을 디지털 포용법이라고 하는 법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집행법을 만들어서 만든 것은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둘러 논의가 정리돼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이 영역에서 디지털 포용 정책이 잘 추진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본부장님, 네. 아까 제가 세 번째 그
IT 관련 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그랬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최근에도요 인공지능 책임법 뭐 이런 법이 지금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법이 통과된 법 중에서는요 클라우드 발전 기본법 뭐 이런 법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발전 기본법도 제가 만드는데 참여를 했던 법이기도 사실은 한데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은 체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순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발전법이 있고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뭐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가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 이 기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법, 인공지능 책임법 뭐 이런 법 등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뭐냐? 제가 보기엔 체계를 무시한 법들이 만들어지면서요. 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도대체 어떤 법을 봐야지 이 문제를 우리가 규율하는지 알 수 있지? 이런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정책적인 혼란도 가지고 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냐? 법을 만드는 국회는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그러니까 법 제목을 그대로 두고 조문을 만드는 개정을 하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형식으로 만들면은 훨씬 폼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체계를 중시하는 그런 법의 개정 또는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을 잘 그렇게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역시 정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역시 끊을 수가 없는 또 그런 토론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포인트는 아까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양적 공급적 마인드 이거 어떻게 빨리 탈피하고 내용과 질의 어떤 그 고도화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같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그런 외형적 그다음에 이 기술 중심적인 담론에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좀 극복을 할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 우리 사회의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이슈들을 좀 더 뭐랄까 포커스할 수 있는 그러한 관련된 법들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바람입니다. 사실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은 민간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노력들이 어떤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이런 그 정책적인 노력이나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행보들을 어떻게 또 시민사회에서 평가하시는지 이렇게 연이어서 이제 두 분의 토론자가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 한 20분밖에 안 남았고 12시에 저희는 나가야 되나요? 그렇다면은 최대한 죄송하지만 9분, 8분 내로 이렇게 끝내고요. 마지막에 몇 개 뭐 질문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이선주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그 발표자분들께서 디지털 정보 격차 현황 그리고 정책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네이버 접근성의 노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게 된 네이버 널리를 담당하고 있는 접근성 팀 이선주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는 순수 한국어로 범위가 넓게 그리고 너그럽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사용자들을 이롭게 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자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웹, 모바일, 소프트웨어, 가전, 게임, 금융 접근성을 통틀어서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라고 하는데요. 각자의 상황에서 디지털 정보까지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웹과 모바일 각각 접근성 표준을 갖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처음 만든 팀 버너스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저기 이렇게 하단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팀 버너스리께서 여기서도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웹의 힙은 그것의 보편성에 있다. 장애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웹의 필수 요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팀 버너스리와 함께 WCAG를 초창기에 만드신 그렉 교수님과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워크숍을 하루 종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정의했던 사용자 유형을 살펴보면 장애 유형뿐만 아니라 장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난시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5의 시력을 이전에 갖고 있었고 거기에 난시까지 겹쳐가지고 예를 들면 가로등 하나가 불빛이 36개로 보이고 그 앞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도 인지할 수 없을 정도였었거든요. 지금은 라식을 해서 아주 잘 보이지만 네, 그런 상황에 있었던 장애인 환경도 있었고 콘서트처럼 되게 시끄러운 경우에 저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옆에서 누가 말할 때도 이런 경우도 솔직히 장애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사용자 유형을 포함해서 우리는 에브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네이버 그린 팩토리 2층에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 부스를 다음과 같이 공간을 만들어 놨었는데요. 전맹, 저시력, 손 운동장애, 중증 운동장애로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장기화된 코로나로 좀 현재는 폐쇄된 상태라 아쉽긴 한데 저희가 좀 다른 방법으로 또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으로 또 제작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용자 유형을 체험할 수 있도록 nax.naver.com에 들어가시면은 그냥 그 간접적으로도 전맹이신 분들의 점자 단말기 그리고 손운동장애 한손 키보드, 트리플 마우스 등을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만 건의 사용자 피드백이 쌓여 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에 대한 체험, 그리고 주변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실제 본인이 그러한 경우 왜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왜 접근성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런 많은 의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용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액션 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그 웹과 모바일에 대해서 기획, 그리고 디자인, 개발 그렇게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접근성을 먼저 알고 잘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웹과 모바일 지침에 따라서 접근성 강의도 영상으로 제작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것도 오셔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웹의 경우는 24가지 지침, 그리고 모바일의 경우는 18개 지침에 대해서 강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르코 미술관에서 이 영상을 어떻게 접하시고 이 자료를 통해 교육을 하셔가지고 프리즘이라는 전시를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또 마치셨다고 인사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만든 콘텐츠나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콘텐츠나 기획들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가 원하는 것이죠.
그 코로나 전에는 직접 사용자분들을 만나러 다니곤 했는데 되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 30대 개발자분이셨어요. 그 저도 개발을 하고 있긴 한데 눈에 좀 이상이 있어서 아 너무 과로했나?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실명을 하게 된 그런 사례도 있어서 이게 아까 발표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장애분들이 100%라고 하면 그중에 95% 이상은 솔직히 후천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눈이 보였던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고 전매 사용자에게 맞는 디바이스를 다 사용을 좀 방법을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요. 그 네이버 서비스를 좀 더 그래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매뉴얼을 이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매뉴얼이라서 텍스트로도 제공하고 있고 또 저시력 사용자분들도 보실 수 있게 동영상으로도 쉽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들은 콘텐츠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제작을 하기도 하죠. 저희도 블로그에 뭐 글 올리고 SNS 하듯이 제작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관리자 측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개발하는 실무자분들뿐만 아니라 사용자분들이 콘텐츠를 이렇게 제작할 때도 그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렇게 어떻게 준수해 주세요. 뭐 대체 텍스트를 넣어 주세요. 가이드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기능들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서비스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또 접근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를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옵션들을 여러 가지를 제공해서 접근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는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어서 계속 얘기해 주셨던 AI, IoT, 빅데이터, 또 클라우드 등 그런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이버 클로버 서비스를 시각장애인 분께서 그 시각장애인 엄마가 그 육아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LG에서 또 광고를 제작해 주신 적이 있더라고요. 서비스팀에 먼저 제안을 저희가 하고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한 후에 좀 배포될 수 있도록 이런 기기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는 하나의 덩어리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진짜 세부 기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음성 합성, 뭐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 뭐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는데 그런 기술들처럼 그 일부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접근성에 좀 녹일 수 있을까라고 서비스팀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네이버 웹툰 사용률이 되게 상당했어요. 약간 집에만 있으니까 웹툰 사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그 중에서 AI, OCR 기술을 활용해서 그 대사를 저희가 그게 다 이미지거든요. 웹툰이 그 대사를 AI 기술로 그 추출을 하고 음성인식 기술로 또 자연스럽게 전뱅 사용자분들도 웹툰을 즐길 수 있도록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표도 진행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서비스팀에서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다 보니까 모두를 위함이라는 걸 되게 인지를 잘 하시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풀어나가 주시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지금까지는 접근성 얘기만 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문가 진단 웹이랑 모바일을 다 진행하고 있지만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용성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맹 저시력 테스트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랑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전문가 진단뿐만 아니라 사용성 진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진단이랑 사용성 진단을 모두 저희가 이렇게 링크 서비스로 만들어서 하나의 솔루션에 녹여가지고 자동 및 수동 진단 결과를 이렇게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마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웹의 경우에는 24가지 지침이 쭉 있고 범위를 설정을 해요. 사이트 범위를 다 서비스팀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설정한 다음에 자동 진단 돌거나 저희가 수동 진단으로 하거나 해서 저렇게 결과로 나오고 이슈 개수가 다 나오면 그걸 선택하면 이슈 리스트가 뜨고 리스트를 또 들어가면은 세부 그 이슈 내용이랑 해결 방안을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고 수정이 됐다면 수정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결 요청하면은 저희가 또 확인하면서 해결해 드리고 이거를 계속 이런 프로세스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서비스를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사례랑 예외 상황들이 생겨서 이렇게 우측에 메뉴 보시는 것과 같이 저런 그 사례에 따른 가이드도 제작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기술 교육 실무자분들을 위한 방향이나 이제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또 접근성은 되게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정책이나 법안 같은 것들, 표준 같은 것들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 저희는 5년 넘게 또 이렇게 매월 널리 레터라고 해서 발행을 그런 것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 뭐 동향이나 유저빌리티 디자인 등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서 매월 나가고 있어서 그 실무자분들께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한테 막 메일 주셔가지고 이런 소식 있어요 이렇게 또 전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 팀장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미국에 직접 가셔가지고 하버드, 뭐 예일, MIT에 있는 접근성들까지도 알아보시고 또 저희가 직접 그 아티클 제작해서 이렇게 토픽으로 나가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계속 나아가죠. 내부적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나 정부 기관에서는 어떻게 접근성을 생각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저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 정부기관, 그다음에 다른 서비스들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널리 세미나를 매년 개최를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처럼 계속 12년도부터 10년 넘게 진행을 해오고 있고 이것도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전에 했던 세미나들을 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또 여기서 또 나아가서 접근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좀 글로벌하게 세미나를 진행도 하고 도시 전광판에 그 접근성 공익 광고를 NIA와 함께 제작하고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장애 청년 리더분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접근성에 대한 노력을 같이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에셋들을 저희가 널리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돈 받지 않고요.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출처만 밝혀주시다면 모든 사용자분들께서 얼마든지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기 아까 설명해드렸던 체험, 저 체험 클릭하면 온라인 체험 그렇게 해볼 수 있게 넘어가고요. 교육 들으실 수 있고 세미나, 기술 등의 정보를 여기서 모든 곳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널리라고 검색하시면 뜨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마지막입니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올해 6월에 따끈따끈하죠. 접근성 고객센터를 따로 오픈을 했어요. 왜냐하면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고 널리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포럼 이런 데서 막 글 남기면 한참 뒤에 오고 이러니까 그냥 접근성 고객센터를 따로 만들었어요. 고객센터에. 그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어려운 부분들 좀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디지털화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속화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생필품도 사야 되고 요즘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많이 집에서 시청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여가 활동까지도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그 장애 유형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This is for everyone.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부모님의 경우에도 요즘에 좀 저한테 핸드폰 화면이 잘 안 보인다고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엄청 요청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잦아졌어요.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한데 제 일, 내 일, 그리고 가족, 친구들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 각 분야의 실무자분들께서 접근성을 인지하고 좀 고려해서 제작해 주신다면 더 많은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신다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삶의 경험과 기회를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저희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렇게 정보 접근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사용자분들 그리고 정부기관 그리고 실무자분들도 모두 함께 모두를 위한 접근성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최 측으로 듣기로 우리가 약간 시간이 더 있다고 해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저기 토론 나와주실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을 제가 드릴 거고 그리고 나머지 혹시 한 5분에서 뭐 7, 8분 남으면 사실 오늘 지금 되게 좋은 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 궁금하거나 좀 더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주제들이나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 그 토론은 좀 이따 집중하는 걸로 하고 일단 그럼 우리 마지막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그리고 넘기는 게 예,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구글 본사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협회가 하고 있는 활동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좀 민망하지만 홍보 같아서 활동 소개드리고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새로운 관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너무 저쪽으로 네. 저희 협회가 만들어진 이제 배경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을 해왔고 요즘은 더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죠. 사실 이런 기술 발전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격차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메꿔주는 게 이제 교육이죠. 근데 문제는 늘 그렇듯이 기술 속도, 발전의 속도가 교육 발전 속도보다 좀 빠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특히 인공지능 특이점들, 싱귤러리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는 디지털 기술이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교육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인류가 모두가 같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단체는 이제 만들어졌고 저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지금 오늘 격차 얘기하면서 소외계층, 약자 이야기할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싱귤러리티 이후에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그 소외계층이 됩니다. 솔직히 저희 윗세대는 기술이 중요했었고 저희는 지식이 중요했죠.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지식면에서 우리 어른 세대들을 보면 좀 한심하고 어디 공공장소 갔을 때 우리 엄마 너무 무식해, 창피해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윗세대를 보는 거 이상으로 우리 아랫세대는 이제는 지혜 세대거든요. 이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를 봤던 것보다 두 배, 세 배 한심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가 대상이냐라는 면에서 한번 관점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어디서 처음 얘기 나온지 아시죠? 다보스 포럼. 사실 다보스 포럼은 인류의 편이 아닙니다. 경제인들 편이에요. 어떻게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잘 먹고 잘 살 거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독과점, 양극화에 굉장히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 4차 산업혁명과 지금 주로 이야기하는 모든 디지털 기술들이 그쪽 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시장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아뱀 몸처럼 그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양극화 시대가 되면 제가 저기 나가서 하는 게 낫겠네요. 안타깝게도 이것도 사실 무서운 얘기지만 이 정도 양극화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좌편향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 여러분들 다 써보신 분들 많죠. 청소기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해주지만 모서리 조론데 해결 못하죠. 저거 누가 해야 될까요? 사람이 합니다. 저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서 갈 것 같아요. 저희는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최대한 많기를 바라도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지금 상태로만 가면은 대부분 저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몇몇 기업과 소수의 사람들이 일부만 저쪽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저게 사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격차의 제일 사실 저는 무서운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ICT 정도 생각하세요. 기술, 스킬 배우는 거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그동안에 살면서 했던 모든 삶의 역량이
디지털 역량으로 다 전환된다. 왜냐하면 이제 곧 메타버스 시대가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지금 70-80%의 시간을 보내고 20-30%만 디지털 세상에서 보내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는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삶에 있었던 모든 역량이 디지털 역량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들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뭐 교과서를 발간을 해서 뭐 공공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거나 교사 연수는 아마 저희가 전 세계적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교사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뭐 너무나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을 한 10만 명 정도를 그동안에 해왔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윤리 교육 포함해서 그리고 삶의 모든 디지털 역량을 이제 가르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요 자세한 설명들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교육 내에서만 하는 게 좀 부족해서 저희가 공익교육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민간에서 무상 제공으로 해서 교육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요. 이 다양성, 그러니까 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디지털 포용을 높이는 데 있어서 다양성 존중이 저는 가장 밑바닥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할 때도 다양성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다양성을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 텍스트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 지금 메타버스를 이용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저 중간 밑에 있는 사진은 뉴욕에 있는 그 할렘가에 있는 고등학생들과 국내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교류해서 메타버스에서 6개월 동안 한 수업이에요. 저기서 이제 메타버스 시민의식에 대해서 배우고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총기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과물을 만들고 캠페인도 기획해보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이들이 저 학교는 할렘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부모들의 절반은 다 마약하거나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우리나라 다큐멘터리도 달아줬던 학교인데 저희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이 다 흑인이에요. 그래서 좀 어두운 공간에서 나오면은 얼굴이 잘 안 보여요. 한국 학생들은 그런 친구들을 처음 만났겠죠. 처음 대화를 나눠봤겠죠. 그런 걸 하는 경험 자체가 저는 굉장히 디지털 포용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교육도 저희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소외가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층이 소아암 환자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아프기 시작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투병하게 되는데 완전히 학업에서 단절이 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기 보이는 앉아 있어서 지금 안 보이네요. 저 왼쪽 아래에 있는 학생 고등학생인데 키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병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장도 사실은 잘 못하게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이제 모든 면으로부터 사실은 단절이 생기거든요. 근데 요새 그 코스웨어식으로 해서 혼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들이 심지어 무료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혼자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청소년이라든가 또 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또 시니어들 교육에서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저희가 시니어 교육들 단연간 하다가 일단 멈췄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어르신들은 윤리 교육은 별로 필요 없고 기술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초기에는 그거 집중으로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몇몇 분들이 막 영상 제작하는 거 배워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박 회장,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지?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하려고 보내셨는데 가짜 뉴스인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르신 교육은 시민 교육과 함께 반드시 같이 갑니다. 오히려 시민 교육을 배우지 않으셨던 세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들 교육은 오히려 시민 교육과 같이 가는 형태로 이제는 다시 재정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그 학업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단절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뭐 저런 원격 수업 책도 만들고 오른쪽 아래에는 학교도 초기에는 못 갔기 때문에 화상에서 온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교사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해보니까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엄청 교육 차이가 나는데 서울이나 이제 대도시권은 아이들 학원 보낼 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사교육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아예 전무한 건 거죠. 그래서 부모들의 안목부터 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러면 서울에 있는 선생님이든 대도시에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려면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한 1년 반 동안 파일럿 해가지고 지금 논문을 작성 중에 있고요. 내년 초에는 저희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해외 ODA 사업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뭐 저희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핵심적으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새로운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어요. 디지털 하면 우리는 모두 양가 감정이 있죠. 자녀 있으신 분들 그렇잖아요. 디지털 격차 줄여야 되고 아이들 미래 준비해야 되고 아까 우리 모두 앞으로 격차 소외 계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 디지털 교육 열심히 시켜야 되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죠. 스마트폰 언제 사줘야 될까요? 저희가 이 협회를 처음 시작하던 초기에 2016년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뛰어와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다 끄라고 학부모 그 감시단 떴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간첩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디지털 교육하겠다고 그러는데 마치 무슨 죄를 진 것처럼 아이들한테 인터넷 와이파이 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건 거예요. 지금은 많이 생각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디지털은 득이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독이 된다는 생각도 있고 힘이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짐이 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격차도 상당 부분 짐이 되고 있는 저 부분에 사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그 인식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짐이 되는 부분을 넘어서 사실 힘이 되는 부분을 이제는 봐야 되고 저거 어떻게 더 힘이 되게 할 거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저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오디오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안 나오네요. 사실 지금 뭔가 지나가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예요. 작곡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지금 들리지는 못하셨겠지만 사실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저 음악이 청각장애 학생이 작곡한 노래예요. 그 친구는 거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근데 인공 와우 수술 정부 지원으로 해가지고 아주 흐릿한 형태로 조금 들을 수 있어요. 진동 거의 파동 정도 수준으로만. 거의 못 듣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 친구가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건 보시는 것처럼 콩나물 대가리가 아니죠. 비주얼하게 음과 박자를 내가 조절을 하고 높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원래 작곡하려고 하면은 화성악도 알아야 되고 뭐 단조, 장조 뭐 여러 가지 배워야지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야지 작곡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디지털 도구를 쓰면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작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잖아요. 감각만 있으면 돼요. 만들면 인공지능이 네가 만든 그 음계에 맞춰 보니까 전 세계에 한 150만 곡의 노래가 비슷한 게 있어. 여기에는 이런 화음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추천을 해줘요. 그럼 제가 선택하면서 넣으면 됩니다. 매우 훌륭한 노래가 작곡이 돼요. 2시간 수업하고 만든 노래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각장애인도 전 세계 최고의 작곡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디지털의 도움을 받으면. 사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짐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의 저희의 인식이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만 지나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사실 디지털에 의해서 최고의 약자는 지금 뭐 시니어, 장애인 이런 분들인 걸로 우리가 인식하지만 조금만 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 그분들이 최고의 수혜자예요. 우리가 코딩을 막 배우는 이유는 컴퓨터가 멍청해서 우리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사업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코딩이라는 걸 배워서 걔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노코드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컴퓨터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똑똑해지면서 인간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사라지는 게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내에 이루어질 겁니다. 2030년이면 자동차 핸들이 사라져요. 만약 그런 시대가 된다면은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들이 그걸 못 배워서 접근성이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은 이미 상당 부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디지털 포용 과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1차원적인 문제, 사회적 기반, 네트워크 저런 문제라든가
개인적 기반에 해당되는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 이용 능력, 활용 능력 2차원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는 우리가 슬슬 3차원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걸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회적 기반 저런 것들 개인이 비용 지불해야 되는 문제에서 이제 공공재적 성격, 전기요금처럼 거의 이제 무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비용을 그동안 지불하고 사야 됐는데 이제 전 세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인터넷 클라우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다 보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무료로 다 내놓고 여기까지는 무료, 더 쓰고 싶으면 유료 이런 식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무료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 부분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용 능력, 활용 능력 저런 부분 이제 교육 지원으로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시대라고 문제라고 하면 그건 나 빼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학습하는 이제 시대로 이제 바뀐 건 거죠. 저는 앞으로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든가 사회 참여라든가 디지털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단순한 디지털 치료제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오늘 주로 정보통신, 정보격차 이런 거에 초점을 해서 IT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BT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BT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 은퇴하고 치매 그 단백질 문제 해결하는 거를 연구를 한 거 아시죠? 인류가 6, 7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를 알파고가 6개월 만에 풀었어요. 그리고 구글의 궁극적인 그들의 목표는 영생이라고 하거든요.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BT가 발전하고 그래서 만약에 의약품이나 치료제나 이런 게 드라마틱하게 나왔다. 지금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평균 수명 차이가 한 20년 정도 나는데요. 최대 35년 나거든요. 만약에 그런 치료약이 개발이 됐다. 구글이 됐든 어딘가에서 했다. 그들이 약 하나당 10,000원씩 10억 명에게 팔지 아니면 약 하나를 10억 원에 해서 10,000명한테 팔지는 그들의 선택인 거죠. 근데 사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길게 가져가려면 10억 원에 10,000명한테만 파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9억 원에 팔고 8억 원에 팔고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질 거거든요. 앞으로는 저는 국가 간의 평균 수명 차이가 한 50년, 60년 정도 날 거라고 봅니다. BT 기술을 발전시킨 나라 그리고 그걸 국민들한테 고르게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나라와 아닌 나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격차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그동안은 우리가 정부 지원을 통해서 과거의 복지 형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정부 지원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협회에서는 지금 디지털 복지의 이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과거의 복지는 일종의 정부가 혼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였다면 디지털 복지는 자전거 2바퀴에서 정부가 하나의 주체가 되고 민간 기업들이 하나의 주체가 돼서 같이 고르게 가야 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그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디지털 격차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영역도 확대하지만 대상도 확대를 약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과 같은 강자들이 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설 거냐. 소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게 돈이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기업들이 나설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인류가 그동안에 한 번도 해결해 보지 못한 격차의 문제를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일준 회장님 아주 엄청난 화두를 던지셨어요. 저희가 제 생각에는 한 5분 정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막 우기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청중분들 중에서 뭐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 이제 기회이십니다. 예,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답변 드릴까요? 네, 국회에서 한 2달 전쯤 저보고 나오라고 해가지고요. 불쑥 그래서 그 나가서 공청회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 문화관광 죄송합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에서 그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 네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한쪽은 이렇게 쫙 그 위원들이 있는데 한쪽은 위원들이 없더라고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여야가 그래서 한쪽 위원들만 나오고 한쪽 위원들은 안 나오셨는데 듣고서 모두 다 이 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부적인 쟁점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논의됐던 것 중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들이 좀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좀 보충돼 가지고 추진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제 저도 일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면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이라는 것이 포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전부 빠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쟁점은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그 분위기를 좀 장시간 들여서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법 이 영역뿐만 아니라 법률에 있어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논의돼 가지고 통과가 돼서 집행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유로 문제가 되냐에 있어서 실체적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법률을 만드는 건데요. 근데 그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과 연관시켜서 일이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이 법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게 좀 해소돼야 되는 문제고 그게 해소되는 방법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떨어져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단체 성격 때문에 구글이랑 메타랑 같이 협업하고 일할 일이 많거든요. 작년 10월에도 제가 메타 싱가포르에서 지금 이 문제 주신 그 주제 메타가 그거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메타버스 관련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 거냐. 왜냐하면 우리 인터넷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부작용들을 겪었는데 이번엔 그걸 하지 말자. 충분히 준비하자. 우리에게 그래도 한 7년에서 10년의 시간이 있을 테니 그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도 그런 논의가 나왔고 지금 에이펙에서 모인 거거든요. 근데 미국 본사의 친구들이 왔었는데 그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학계, 정부 같이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노력하는 걸 하자라는 걸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지금 시작한 연구가 과기부에서 작년에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러프하게 만들었어요. 3대 지향가치 8대 윤리 원칙 만든 걸 올해 실천 윤리로 만드는 거를 저희가 하는데 그걸 하면서 저희가 이제 주체를 개발자, 운영자, 또 이용 주체를 창작자, 실제 사용자 이렇게 4개 주체로 나눴는데 그걸 하면서 저희가 접근해가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제 공급 주체, 이용 주체 이 두 주체가 어울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기업이 소위 기업 사회였잖아요. 기업이 독점하고 기술을 뭘 하고 그러면은 거의 인터넷 기업들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이버 빼고 많은 기업들이 이용자들을 상품화 광고 수단 대상으로 보고 돈으로 봤었죠, 굉장히. 근데 이제 미래 메타버스 시대가 됐든 웹 3.0 시대가 됐든 그때는 일반 이용자들도 창작자면서 그러니까 시민이면서 참여자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사실 기업도 이해 주체의 하나로 들어가서 이제 기업 시민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그 관점에서 기업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 동시에 자칫 윤리 원칙 만들어서 산업을 저희가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때문에 기업도 갖고 있는 권리라든가
그들이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그 민간에서 또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연구할 때 그 보통 연구할 때 델파이도 하고 FGI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여러 단계에 걸쳐서 많은 분들을 지금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거기 참여하실 분들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 연락 주시면 저희 연구에 같이 도움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같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약간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 세션의 주제가 디지털 변혁기의 디지털 포용이라는 주제였거든요. 이 변화의 이 현상이 단순히 국내의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는 점은 저는 약간 강조하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국내에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IT, 정보통신 넓게는 디지털 쪽에서의 경험들을 많이 미리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저희들의 경험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국제사회의 어떤 그 디지털 포용 담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국제 포럼에서 한국의 역할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관심도 조금 더 불러일으키고 또 이런 국내의 디지털 포용 관련된 노력들이 국제사회의 어떤 노력과 같이 궤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또는 우리의 노력들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담론에 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자 전선민 부연구원 포함해서 오늘 네 분의 토론자 너무 재밌고 유의미한 내용을 또 저희와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사진 한 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냥 바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내년도에 이 KRIGF 세션 때는 또 키스티에서 좋은 주제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